114회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이론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거, 일정 시점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맞죠? 그 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기업의 유동성,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거죠.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 부채 같은 게 너무 많으면 좀 위험하겠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세 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여 근무태도, 이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는 거죠.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바르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틀린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선입선출법을 말합니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 실제 실무에서는 다 이 선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상, 회계처리 방법상 이제 선입도 있고 평균법도 있고 그렇죠.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체대간 국제회계 기준에서 기말재고가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단가로 계산된다. 자, 여기서 나중 들어온 거 먼저 파니까, 이거부터 파니까 남는 거는 이게 남죠. 옛날에 들어온 거. 그래서 오래전에 매입한 단가 맞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는 이익이 과속 예상된다. 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때 비싼 거, 나중에 들어온 게 더 비싼 거죠. 비싼 거가 원가니까 매출액에서 이 비싼 원가를 빼면 이익이 적게 계산되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에는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된다.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니까 옛날에 사왔던 그 싼 단가, 금액이 낮은 단가로 표시되니까 과소평가가 되죠.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이 평균법인데, 그때는 이제 이런 게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일반 기업액의 기준상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올바른 거를 여기는 이제 맞는 걸 고르래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요거는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고, 요거는 그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날,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총회 때 확정이 되죠. 주주총회일이에요.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날, 보통 주주총회일을 말합니다.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판매할 날이 아니고 상품권을 가져와서 물건을 교환한 날이죠. 그 다음에 장기할 판매, 판매 가격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요게 맞습니다. 돈 받을 때마다, 부가세법에서는 돈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잡아서 거기에 10% 부가세를 받은 걸로 해서 납부를 하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1기와 2기에 1년에 4번, 법인은 4번이죠. 그렇게 해서 장기할 판매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요 장기든 단기든 요거는 부가세법에서는 요게 맞는데, 우리가 그 재무회계에서는 무조건 인도한 날, 재화를 인도한 날입니다.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 요거는 그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건설공사하면 보통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데, 중도금을 받으면, 중도금이 언제 받냐면 이렇게 건물을 지면 이렇게 위에 슬라브하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기둥 세우는 데까지 아무 이렇게 벽도 안 만들고 기둥 세우고 이렇게 슬라브 한 정도만 되면 중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도금 받고 나서 이제 이거 하고 다 완성되고 잔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률에 따라 진척도가 몇 프로가 진척이 됐느냐, 뭐 50%가 진척되면 50%가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아주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에 의한 돈으로 배당하는 거에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 금액을 준비금으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거는 상법 4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조문에 따라 이렇게 자본금이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을 해둬요. 이제 2분의 1이 달하면 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을 메꾸거나 하죠.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틀렸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금 계정과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자본금은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준비금을 또는 뭐 다른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분기가 돼요.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되죠. 근데 이익준비금이란 잉여금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자본 총액은 변하지 않는 거, 요거는 맞아요. 근데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본은 주주의 납입자본과 기업의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의 활동을 통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뭐 잉여금 같은 거죠. 뭐 적립금 같은 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 및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지분 감소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맞습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왜냐하면 2월 이익잉여금, 주주총회 때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하면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부채로 분기하죠. 미지급 배당금. 그랬다 이거 배당하면 이제 돈 주면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 나가든지 현금이 나가든지 하고, 여기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의 감소예요. 이건 부채의 감소. 그래서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죠. 이게 차변에 오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풀을 때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7월 10일 주식을 매입했고 공정가치는 요때가 결산일이죠. 요때 평가해야죠. 요때 평가. 그 다음에 요때 처분했죠. 그런데 요게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은 샀다가 팔았다 자주 하는 거죠. 1년 이내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1년 이내,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나눠져요.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기말에 장부가액은 20만 원이다. 자, 요게 단기매매증권으로 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여기 20만 원이죠. 사왔을 때. 근데 여기 19,000원 줄었으니까 19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다 똑같아요. 단기나 매도나. 그 지금 19만 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만 원이. 그 장부가액 20 틀렸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그러니까 그냥 1번 답이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만원이다. 자,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때 처분이익은 만원이다. 요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21,000원에 처분했죠. 2만원에 사왔었어요. 그러면 처분이익은 요거 차이 나는 거 1,000원, 이거 맞아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처분 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만원이다. 요거는 19만원짜리가 21,000원에 처분했으니까 10주니까 21만원. 그래서 처분이익은 2만원입니다. 그럼 맞고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경우보다 24년 단기순이익이 감소된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때는 24년도 이때 처분이익이 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만원밖에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저기 처분이익이 만원이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2만원이니까 만원이 더 적죠.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경우는 만원이 적습니다. 이걸 분계를 매도가능증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12일 날은 매도가능증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구태할 필요 없어요. 20만원. 대변은 그냥 현금이라고 합시다. 현금 20만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 때 19,000원이죠.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만원, 평가 손실 만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이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 자본 항목에 그쪽에 들어가야 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무조건 들어가지만, 거긴 제일 밑에 들어가지만 일단 자본 항목 중에 일부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장기 투자기 때문에 금년에 손해봤더라도 또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월시켜버립니다. 다음 기로. 그런데 여기 5월 9일 날 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했대요. 요건 24년도고요. 요건 25년도예요. 그럼 여기 요 분계가 중요합니다. 요거 잘 알아두세요. 매도가능증권은 얼마가 나가느냐. 자, 여기서 지금 20만원인데 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19만원짜리가 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로 처분했냐면 21,000원에 처분했으니까 뭐 현금 21만원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2만원 처분이익이 난 거 아니냐. 근데 왜 처분이익이 여기 두 번째 만원이냐. 그 이유는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전기에서 이렇게 차기월 되고서 이번에 전기월로 넘어왔다고요. 이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미실현손익으로 자본 항목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차기월 됐기 때문에 25년도로 넘어왔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이 손실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반대로 보내서 없애주니까 그럼 21만원 받았지만 요게 20만원이 되니까 요게 만원입니다. 요게 만원. 그러면 여기가 만원만 생기죠. 만원만.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그래서 처분이익이 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분계는 일반 그 분계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처분할 때 평가손실 잔액이 만원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거를 없애줍니다. 먼저 퉁치고
퉁쳐서 없애주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죠.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잔액이 있으면 퉁치고 없애주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요 지금 네 가지는 항상 잔액이 있는가 봐서 처분할 때 그 잔액이 있으면 없애줘야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사채 상환할 때 잔액이 있으면 역시 없애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사채는 퉁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6번부터는 이제 원가액입니다. 기본 원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이것 제가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직접 경비가 있으면 물론 그렇게 되죠. 그 완성품은 제품이고 그 다음 남는 건 기말제공품, 차기월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차대비이 맞는데 요 두 개는 직접 원가예요. 요 두 개는 직접 원가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요거는 가공비입니다. 가공비. 전환원가. 그러니까 제품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전환원가.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요 세 개 다 더하면 요거는 단기총 제조원가. 제조원가 또는 단기총 제조비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직접 원가, 기본 원가 그러면서 또 여기 농업비는 가공비에도 들어갑니다. 농업비는 가공비에도 들어가고 직접 원가에도 들어가요. 이게 바로 기본 원가죠. 기본 원가, 직접 원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건 직접 농업 원가입니다. 자, 이거는 몇 번을. 자, 이제 7번 문제는 요건 세무 2급에 속하는 게 아니고 세무 1급입니다. 세무 1급인데 참고로 그냥 풀어볼게요. 여기 그 동일한 원재료 투입하에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ABC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가 40만원일 때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경우 제품 B의 제조원가, 요거의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유업,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이런 거 뽑아내는 거하고 정유업, 뭐 안심, 등심, 뭐 갈비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 결합원가는 그 원유 사다가 휘발유, 등유 이렇게 생산을 하죠. 그런 거 배분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요 순실현가치법이라는 거는 요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뺀 겁니다. 또는 그 판매 가격이 있으면 판매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판매 가격이 3,000원인데 200kg이니까 요거는 2, 3은 60이거든요. 추가 가공 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60만원입니다. 그대로 요거 이제 그대로 요게 그 순실현 가치입니다.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는 판매 가격 요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 곱해서 나온 게 요게 60인데 없으니까 뺄 게 없으니까 제로니까 60. 그 다음에 요거는 50인데 12만 5천원을 빼니까 요거는 37만 5천원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5일은 50, 60만원인데 7만 5천원 빼니까 52만 5천원이 돼요. 여기 그 추가 가공 원가를 뺀 게 내가 실제로 실현돼서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이거예요. 이게 합치니까 150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기준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추가 가공비 12만 5천 원에다가 요 배분된 금액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37만 5천 원, 요게 37만 5천 원. 자, 그러면 요 계산을 40만 원 곱하기 150만 원 분의 37만 5천 원. 요거 쪼개주니까 요 원료값이 10만 원 들어갔어요. 10만 원이 나옵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라고 하면 휘발유 경유값의 그 원유에서 그 휘발유 원유에서 그 경유 만드는데 10만 원 들어갔어요. 요게 지금 결합원가 배부액입니다. 요게 배부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원재료 값이죠. 원재료 값에 여기 가공비가 12만 5천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 여기에 제조원가가 나오죠. 제조원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재료가 10만 원 들어갔다는 거, 40만 원을 가지고 이 150만 원이 배부 기준이에요. 이게 배부 기준입니다. 요거는 배부 기준. 그래서 요 150만 원분에 37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원재료를 배부해서 결합원가 이렇게 배부하는 겁니다. 가공비 12만 5천 원. 요거 빼주면, 이거 더해주면 22만 5천 원이 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가 가공 경유를 만드는데 그 원유값은 10만 원 들어갔고, 그 원유를 가지고 경유를 만드는데 추가 가공할 때, 아무래도 가공할 때 돈 들어가겠죠. 그 더해서 이렇게 22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 생산량은 250kg이에요. 요게 나누기 요거 하면 이제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무 1급이라 출제가 잘못돼 갖고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는 이건 그냥 건너뛰세요.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하나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찍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대로 알고 계시면 세무 1급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예정하고 예정 배부액,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가 많아요. 왜냐면 실제 그 발생액은 우리 전기료 같은 것도 한 달 지나고 그 다음 달 20일이나 돼서야 그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간접비는 대부분 다 예정 배부를 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실제 들어간 돈을 계산하더라도 이건 다 예정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하고 배부 차이가 나오거든요. 과대 배부됐다, 과소 배부됐다. 돈을 적게 쓰면 이익 본 거죠. 그건 과대 배부가 된 거고, 실제를 적게 썼다라면 이익이지만 실제를 많이 썼다라면 그건 과소 배부, 손해 본 거죠. 그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적으로 매출원가에도 배부하고 기말 거기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계 배부법은 요거는 부문비 배부예요. 부문비 배부에 우리가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가운데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 자, 여기서 그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 계산은 간단하지만 계산이 부정확하죠. 단계식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하지만 요거는 그 일부만 반영하는 거죠.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전부 고려하지만 이건 계산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계 배부법까지가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문비 배부 방법이지 제조간접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간접비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자, 맞죠? 직접 추정할 수가 없는 게 제조간접비예요. 배부율을 계산해서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부율로 해도 되고 예정 배부율로 해도 되는데 예정 배부를 많이 하죠.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죠? 조선업, 배 만드는 거나 건설업,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 이건 개별 원가가 아니라 이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요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 요거는 개별 원가가 아니죠. 3번이 답이에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원가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없어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기말 전에 배부를 이게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그 기말 전에 미리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하지 않고 다 예정 계산을 합니다. 예정으로 배부해요. 요거 제조간접비를. 그래서 요걸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그 예정 배부율을 요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다 곱합니다. 실제 배부 기준. 실제 작업 시간이나 실제 뭐 노동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를 구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액을. 절대 예정 배부 기준에 곱하면 안 돼요. 실제 작업 시간. 실제로 뭐 얼만큼 갔느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자, 이제 15명이 놀러 가기로 해서 같이 15명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1인당 10,000원씩 잡았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예정을 잡았거든요. 그럼 15만 원을 예정을 잡았는데 15명이니까 1인당 10,000원이에요. 이게 예정 배부율이에요. 근데 실제로 밥 먹으러 간 사람은 13명 밖에 안 돼.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15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간 사람 13명에다가 10,000원을 곱하니까 13만 원이 돼야 맞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요거는 이 공식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다 곱한다. 실제로 작업한 시간 또는 우리가 그 예를 들었을 때 밥 먹으러 간 사람이 몇 명이냐? 13명이다. 2명은 사정이 있어 못 갔다. 그럼 13명에다가 10,000원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10번 다음 공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을 정상공손이라고 한다. 맞아요. 이거는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공손이 있어요. 이 공손은 불합격품이에요. 불합격품. 합격이 안 되는 불합격품은 나옵니다. 반도체도 나오는데 뭐 0.00 몇 프로 나오고 그렇게 해야죠. 반도체가 오류가 생기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 공손율이 정상 공손율이 뭐 5%다, 뭐 2%다, 뭐 10%다, 뭐 그렇게 잡죠. 정상 공손은 예측이 가능하며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예,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 공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지만 비정상 공손은 이거 만들다가 뭐 사람이 잘못한다든가 기계가 잘못 생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잘못해서 생긴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정상 공손은 통제가 가능한 공선에서는 제품 원가에 가산한다. 아니에요. 가산하지 않아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건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영업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공선비 그래가지고 제품 원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불합격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한 20-30%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죠. 생산할 때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비용으로 이제 원가에 포함시키면 제품 원가가 비싸가지고 안 팔리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액입니다. 그래, 재무액의 5문제, 원가액의 5문제.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일국간물 소전다 그래가지고, 야, 일반 소비세, 국세, 뭐, 간접세, 간물, 물건에 대한 세금, 물세, 소비용 부가가치세, 소비 행위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단계 소전다, 소비세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간접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지 생산지국이 아니에요. 소비지국 과세.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이게 이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할 때 이 면세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안분계산을 서로 나눠주는 것을 생략하고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업종에서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면세는 부가세를 공제를 안 해주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다 공제해준다 이거예요. 생략한다 이거예요. 금액이 아주 소액일 때. 자, 금액이 아주 소액이에요. 생략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아주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 공제해줄게. 그러고 공제해주는 거예요. 부가세. 그 다음에 답번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없어. 없으면 당연히 다 공제해줘야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500만원 미만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이니까 499만 9,990원 뭐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이 작아야 돼요. 무조건 금액이 작아야, 그러니까 적어야 부가세를 다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은 것을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은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신고했으니까. 예정 신고하고 했으면 예정 신고고 끝났고, 확정 신고할 때는 확정 신고 기간 것만 하면 돼요. 물론 예정 신고 기간 때 할 거를 빼먹었으면 확정 신고 기간 때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물면 되지만, 이거는 예정 신고한 거를 또 신고하면 안 되죠. 이건 소득세법이 아니에요. 이건 부가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소득세법은요, 이거는 합쳐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가 있지만, 이 부가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나눠서 그때그때 그 해당되는 기간의 것만 신고하면 돼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모든 요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모든 법인사업자 중이 아니라 원래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지만 1억 5천 미만, 공급가액이 1억 5천 미만인 경우, 전기 과세기간에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처럼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정은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합니다.
전 과세기간에 바로 과세기간의 50%를 예정액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든 법인사업자가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최초로 시작할 때부터 요때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모든 개인사업자는 예전신고를 하고 예정신고한 납부세액을 여기 또 모든이 또 들어갔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왜냐면 소규모 사업자라 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과세기간 금액의 50%를 고지서로 내보냅니다. 그럼 그건 납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정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 과세기간 그 고지서 나온 거에 비해서 이거 50만 원 이상 될 때만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 미만 되면은 고지서 안 내보내요. 이 고지서가 나왔지만 내가 실제로 사업이 부진해져 갖고 납부할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적으면 예정 신고를 하고 적게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 들어가면 대부분 오답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은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여기부터는 이제 소득세죠.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2,400만원,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 5천만원. 이게 지금 여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 100만원, 인적용용을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대가 800만원. 지금 이거는요, 이게 지금 이런 거는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종합소득 신고 요거까지는 다 요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 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됐기 때문에 종합신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대가가 800만원. 이 사람이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이거는 무조건 원천징수로 끝나는 겁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에서 빠집니다. 이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입니다. 그래 여기 지금 800만 원은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 비용이 60%거든요. 60%면 68이 48, 480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해줘요. 그러면 여기 320만 원이 소득 금액이거든요. 그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되는데 여기 자체에서도 3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그냥 부동산 빌딩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고, 이것도 2천만 원 초과됐고, 이것도 60% 계산하면 480이라 빼면 비용을 빼주면 필요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이건 필요경비라 그래요. 필요경비 비용을 빼주면 320만 원.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만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요 금액 자체는 60%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종합소득 신고니까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총수익금액에, 그러니까 이걸 소득으로 집어넣는 거는 어떤 경우냐, 부가가치세 매출세 아니죠. 이건 세무서에 내야 될 거죠.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증이, 이거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님,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이것도 소득이 들어가요.
곡식의 의무자가 아니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거는 소득으로 안 잡습니다. 자가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것. 이건 자기가 이제 제품 만드는 원료로 썼기 때문에 이건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